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바 코드가 주어졌네요. 자, 이 코드를 들여다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네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는 이렇게 자바의 람다식이 등장이 됐네요. 자, 하나하나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터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인터페이스가 뭐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규격이죠. 즉 특정 클래스를 정의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격들을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주어진 규격에 대해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사전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상속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즉 상속을 받는 경우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하고를 비교해보면 쉽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상속 많이 배웠잖아요. 상속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B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우리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죠. 자,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A에 정의된 코드들을 B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일종의 확장된 형태의 개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act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도 act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 오버라이딩 됐다라는 이야기 쓰지요.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A라는 이름으로 참조 변수 하나를 만들고 얘가 B라는 이름의 객체를 대입해 쓸 수 있죠. 이때 이 A를 통해서 act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접근할 때 다형성 규칙에 의해서 A 클래스의 act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B 클래스에서 정의된 act가 실행되죠. 자, 요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한번 이 개념을 옮겨봅시다. 자, 인터페이스도 예제에 있는 것처럼 UI라는 인터페이스로 가정합시다. 이 UI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my 클래스가 얘를 구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키워드는 implements가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act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act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되어진 건데 얘는 몸체만 있는 일종의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반드시 이 act를 자기의 내부에 완성된 형태대로 구현해야 된다. 하나의 강요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에서도 act 하나를 똑같이 이렇게 구현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이제 미완성이고 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배웠던 상속과 똑같은 개념으로 들여다보세요. 자, UI는 자기의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UI란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이 UI를 이용해서 act에 접근한다면 역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상속과 같이 어떤 act가 실행이 돼요? 누구의 act가 실행이 돼요? 이 my 클래스 act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내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고 상속을 받은 그 차이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형성 형태와 같이 이렇게 그 형태가 구현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형태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클래스는 일종의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C 언어에서 우리가 구조체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들듯이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 UI도 결국은 뭐다? 자료형이다. 하나의. 이런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들을 즉 이 참조 변수가 UI를 가리키는 형태의 참조 변수라면 여기 두 쪽에 오는 모든 객체들은 반드시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이해 갑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UI 자체에서 처음부터 뒤쪽에 오는 녀석들을 아예 제한을 걸음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이 뒤쪽에는 구현하지 않은 객체는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클래스의 이 뒤쪽에 오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지 않는 경우는 절대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단지 여기서 또 하나 함수형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일종의 조건이죠.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요 안에 구현해야 할 메서드가 하나만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이렇게 딸랑 하나만 있는 거, 이런 형태들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람다에 대한 개념 잠깐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람다는 이름 없는 메소드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메소드 하나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든 다음에 객체에 대입하게 되고, 이때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new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참조 변수 이름 옆에 점을 찍고 나서 메소드 이름을 씀으로써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만 메소드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메소드를 또 만들고 이렇게 불편한 과정들을 쭉 거친다면 되게 힘들겠죠. 코드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람다식이 등장합니다. 즉 람다식이라는 것은 바로 메서드의 핵심인 매개 변수 부분하고 본체 부분만을 직접 대입함으로써 코드가 더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접근 제어 지정자, 반환형,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이름 쓰고 메서드의 본체, 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합시다. 자, 사실은 내가 얘를 한 번만 쓴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메서드의 이름이나 반환형이나 접근 제어 지정자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서 반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얘를 간략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간략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들을 간략화한 형태가 바로 람다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으셨나요? 자, 그래서 요 앞부분, 요 부분이 일종의 메서드의 시그니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람다 연산자죠. C 언어에서는 화살표 연산자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조체의 특정 멤버에 접근할 때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람다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구현부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주어진 본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UI예요. UI. 자, 그리고 얘는 정적 메서드고요. 정적 메서드란 얘기는 굳이 이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메서드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UI의 UI예요. 자, 얘는 참조 변수고 이 참조 변수는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 객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는 객체는 요 뒤쪽에 올 수 없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람다식이 왔어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람다식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보자면 얘가 이제 내가 받고자 하는 매개 변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현부가 되겠네요. 자, 구현부 먼저 들여다보면 x가 2보다 크면 throw new exception, 즉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켜라. 근데 던져라고 그랬죠. 자, 이 throw는 자기 자신을 호출한 것으로 제어권을 반환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에 2를 곱한 값을 반환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구연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ui가 반드시 구현된 것만 여기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받았다고 여러분 전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구를 구현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죠? 얘는 이 ui를 구현했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ui를 구현했다는 것을 예측했다면 얘는 반드시 ui라는 인터페이스에서 반드시 정해진 규격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이 규격에 대한 정의가 act라는 추상 메서드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얘가 누구다? act라는 메서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act라는 이름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즉 무명 클래스 형태대로 쓰는 거죠. 클래스의 이름은 아예 없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 쓰고 나서 그 안쪽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act를 그대로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람다식을 이용해서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요 뒤에 오는 것이 UI를 구현한 자료형이 와야 되는 게 맞고, 그럼 UI를 구현한 이 자료형에서는 구현해야 될 하나의 추상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그 추상 메서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UI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즉, 이 UI는 지금 이 UI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UI가 이쪽 X로 전달이 되는데 이 X 역시 반드시 UI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형태의 자료형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 수 있죠. 이미 구현됐으니까 UI가. 자,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트라이 캐치문이 나왔네요. 자, 트라이 캐치문이 나왔고 여기서 return x act 그리고 거기에 3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이 act는 누구예요? 얘가 ac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3이 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얘가 3이에요. x가. 자, 그리고 3은 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크죠? 크다면 throw new exception, exception이라는 예배를 발생시켜서 던졌어요. 누구에게? 나를 호출한 곳에. 그러니까 나를 호출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건너가겠죠. 이때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이 캐치문 이하에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이 반환이 돼요? 리턴 7이 반환이 되는 거죠. 결국 예를 수행하고 나면 어떤 값이 되돌아온다? 7이 돌아와요.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프로세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이 안도 역시 람다식이 등장하네요. 아까와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람다식도 역시 누구를 구현해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UI를 구현해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전제하에 생각한다면 결국 얘는 뭐예요? 얘 자체가 act죠. 얘 자체가 act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얘도 똑같은 형태대로 여러분이 맞춰서 실행을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전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act를 또 실행하는데 3을 넣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 3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이쪽으로 전달되겠죠. 얘가 act니까. 그러면 여기에 3이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3을 가지고 가서 9를 더한 다음에 얘는 반환이죠. 반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하고 9하고 더한 값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12가 되는 거고 이 값을 다시 리턴을 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고 난 결과값은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것은 여기가 더하기죠. 자, 이렇게 숫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7, 1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숫자와 숫자는 더해지는 거예요. 문자와 숫자일 경우에는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숫자와 숫자일 경우에는 두 개가 더해져서 19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19가 나오겠네요. 자, 이게 이 문제의 결과가 되겠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람다와 함수 인터페이스라는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에도 이런 유형과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못 잡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본서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험 내일이네요. 시험 정말 잘 보시고요. 정말로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